저번에 조금 어려웠다고 하는 분이 있다고 그러셔가지고요. 피드백을 받았는데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안 들어봤던 거일 수도 있고 오늘도 좀 언어가 어렵네요. 너무 어렵죠. 웃장가의 그죠? 근데 이제 웃장가 잣다가의 이야기예요. 오늘 웃장가 잣다가라는 거거든요. 맨 앞에 웃장가, 웃장가 잣다가. 잣다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잣다가는 본생담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그 불교 경전에서 이솝우화 이야기, 네. 에피소드 어린이들이 좀 교훈으로 접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 그 챕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아이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어른들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무슨 하나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거를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 양성면에 보면은 태용이라고 저기 농사짓는 청년이 있더라고요. 그 청년이 중학교 때부터 그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한번 만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 태용이라는 사람이 이거랑 상관없는 얘기인데 제가 재미있게 하자면 그 사람이 중학교 때부터 할아버지 농사 짓는 걸 보고 자기도 농사를 지어야지 하고 공부에는 관심이 없는데 너무 가까이 있잖아요. 양성면이니까. 그래서 뭐 그 병아리인가? 그러니까 엄마한테 생일 선물로 닭을 사달라고 그래서 그 닭을 키워서 염소를 사고 염소를 키워서 소를 사고 소를 키워가지고 땅을 사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었어요. 지금은 군대 갔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안 됐죠. 그때부터 유튜브나 뭐 이런 인간극장인가 맞아요. TV에서 봤어요. 했는데 그분이 이제 청년 농부가 돼서 꿈을 이뤘거든요. 근데 잣다가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뭐 하나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런 지푸라기인가 나뭇가지를 하나 해가지고 이걸 갖다 뭐 어디에 써가지고 사용해서 그걸 갖다가 팔아가지고 크게 부자가 된 거. 순식간에 막 이렇게 일어나는 그 잣다가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그 보통 이야기가 아니구나. 그래서 평소에 있었던 이야기. 그러니까 사회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불교 경전에 있더라도 그 사회 시대상을 반영하는 이야기가 이 잣다가 안에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 이게 이솝우화나 아이들한테 이렇게 교훈을 줄 수 있는 이야기라 생각하지만 그 시대의 시대상 그런 거를 다 반영하는 이야기가 잣다가 이야기인데 거기서 웃장가 잣다가의 앞에 스토리가 있어요. 어떤 스토리 근데 웃장가 잣다가라는 이야기가 약간 미스터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스터리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 똑같은 이야기가 여기저기에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절대 흔한 이야기가 아닌데 그 이야기가 그 안티고네라고 이제 오이디푸스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어떤 왕이 자기 예언을 듣기를 너의 아들이 너를 죽이고 너의 부인과 결혼하고 너의 왕위를 찬탈할 것이다. 이거 이제 예언을 들은 거잖아요. 그래서 겁이 나서 버렸잖아요. 태어나자마자. 근데 살았지 않습니까? 살아서 다른 사람의 양자로 키워졌다가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과 길거리에서 시비를 두다가 죽여버렸는데 그 나중에 그러니까 아버지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 테베의 그 지역을 지났다가 거기 어떤 과부가 된 왕비가 있는데 그 왕이 죽었기 때문에 그 왕비를 맞아들이면서 그 왕이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자기의 아버지가 어머니였다는 거잖아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후속작이 안티고네예요. 근데 그 안티고네는 어떤 거냐면 그 오이디푸스가 난 자손들이 그러니까 엄마와의 낳기도 하고 할머니이기도 하고 아주 혈족이 아주 복잡하잖아요. 자기 어머니와 결혼해서 애를 낳았으니 그 애는 그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할머니이기도 한 거잖아요. 거기에 딸 중에 안티고네라는 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머니의
남동생과의 그 정치적인 알력이 있었고, 그 사람이 그 정권을 잡으면서 오이디푸스의 자식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권력 투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그 배반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은 대역죄, 그 쿠데타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안티고네 오빠죠, 그게. 그래서 그 죽게 돼서 그 시신을, 예전에는 대역죄를 지은 반란을 저지른 사람이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안티고네가 나는 내 혈족이 더 가깝다 이러면서 수습하는 이야기 속에서 똑같은 스토리가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세 가지가 너무 다른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것을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해 드리려고 이거를 미스테리 이렇게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면요, 맨 처음에 그 이야기 스토리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떤 스토리인가?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이요, 이제 우짱가 자타카에 보면 어떤 사람이 배경이 이제 BC 4세기에 마가다국에 병합된 코샬라국에 있는 그 지역에서 일어났는데, 이게 이제 페리우스의 다우리스 왕이 반란함을 제압한 사건 중에 하나가 동일한 패턴이 하나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비극 서사시로 유명한 안티고네의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짱가 자타카에 하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도둑들이 후루룩 지나가는데 이제 잡으려고 그 경찰 같은 사람들이 그 사람 잡으려고 가다가 보니까 거기 3명의 농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누명을 쓰고 도둑으로 오인을 해서 왕한테 잡혀가서 처형당하기 일보 직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들은 지나가고, 근데 그게 누구냐면 어떤 한 여자의 남편, 그 다음에 남동생, 그 다음에 아들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울며불며, 여자가 울며불면서 우리 이 식구들은 도둑이 아니다, 제발 간청해달라. 그리고 울며불며 매달렸는데 이 왕이 그 오명을 벗을 수는 없었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너무 그 여자가 구슬피 우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중에 한 사람만 살려서 주겠다, 네가 골라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누구를 뽑겠어요? 혹시 아들이 없으신 분 있나요? 아들 있다고 치고, 남편 있다고 치고, 남동생 있다고 치고, 이렇게 3명 있다고 치고, 만약에 어떤 오명을 뒤집어 써서 그 중에 딱 한 명만 살리고 다른 사람을 죽이겠다 할 때 여러분은 누굴 택할 건지,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아들이 떠오르. 아들 떠오르죠? 그래도 아들. 남편은 절대 아닐 것 같고, 그렇죠? 아들을 떠오를 것 같은데, 이 여주인공은 남동생 택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현명한 대답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 유명하고 무시무시한 왕한테 곧바로 울며불면서 살려달라고 했던 그 용기도 가상하고, 그 기지 있는 대답을 통해서 나중에는 3사람을 다 풀어줘요. 왜 그러느냐? 너는 왜 남편 안 하고 왜 남동생을 구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그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대왕이시여, 내가 이대로 살아있다면 한 사람쯤의 남편은 얻을 수 있고, 그러면 또 아들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이 다 안 계시니까 형제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왕에게 잡혀있는 형제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래서 왕이 그 말에 놀랬어요. 근데 요 똑같은 대답이 어디에 있냐면은 그 헤르토스의 그 이야기, 제가 지난번에도 헤르토스의 역사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거기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이 근거를 대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또 어디냐면은 안티고네, 이게 이제 안티고네, 이 밑에 11번 각주단과 안티고네의 이야기예요. 이거 영어로 썼지만 똑같은 뜻이에요. 이거 내가 말했다, 대왕이여, 내가 이대로 살아있으면 남편은 얻을 수 있지만 아들도 낳을 수 있지만 부모는 안 계시니 할 수 있다. 이 3가지를 얘기했는데 그게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자들이 어떻게 이 경장에 속하는
그러니까는 불교 경전에 우짱가 자타가에 그 얘기가 똑같이 있고 헤르토스의 역사 속에도 똑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의 다우리스 왕에도 똑같이 있느냐 왜 그 똑같은 이야기가 왜 있느냐 요게 이제 키포인트고 그게 왜 똑같이 있을까 그 이야기가 너무 독특하잖아요. 그래서 한 이야기가 분명히 퍼졌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또 비교 문학이라고 해서 왜 이게 똑같은 이야기가 속해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그 독특한 이야기가 전해졌다는 거예요. 구전이 전해지면서 근데 전해진 역사를 보면요 그 전쟁에 관련된 게 있습니다. 여기에 지도가 있죠. 이렇게 보면 이 당시에 페르시아 하면 지금이 어디냐면요 뭐 이란, 아랍 뭐 이런 데예요. 그러면서 이 페르시아가 예전엔 되게 강대국이었고 그리스하고 뭐 전쟁도 많이 일어나서 그 전쟁에 관련되는 거 트로이 전쟁 뭐 이런 뭐 하여튼 많은 전쟁사 그리스의 전쟁사에 페르시아가 꼽히거든요. 그래서 해양 도시이면서 많이 한데 그리스한테 이기지 못한 적도 있고 뭐 하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와 인도 그 다음에 이 유럽 이게 예전에는 굉장히 교육적으로 발달이 됐고 이야기가 막 통해 있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인도에 가서 인도 왕을 또 이렇게 공부시키고 알렉산더 왕을 또 공부시키고 이렇게 했던 게 있어요. 알렉산더가 인도를 또 정복했던 시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또 알렉산더를 교육시킨 스승이었고 그래서 이게 루트라고 할 수 있어요. 이야기의 루트, 그 고전의 루트. 그래서 이게 그대로 쫓아가서 그 원천이다. 그래서 이걸 어떤 사람들은 퀸즈라는 사람들은 떨어진 빵 부스러기를 찾아가는 것처럼 그 가정된 원천을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가 먼저 어디서 전해졌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이제 제국과 서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서사라는 말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쓰고 이 타파르라는 분은 퀸즈라는 분은 이 제국과 서사 문제에서 중요한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제국은 왕이 통치하기 때문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이에서 가장 연약한 여자가 현명하면 어떤 일을 벌일 수 있는지 얼마나 자기 가정에 대해서 그 위트 있는 지혜를 발휘해서 가족을 다 구해낼 수 있는지를 알리는 서사가 굉장히 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하고 여성이 남성 못지않게 상당히 지혜롭다 라는 게 이 우창가 자타가에 나와 있는 핵심의 요소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인도, 페르시아, 그리스 속에서 이 역사가 포함이 되면서 굉장히 유대가 굉장히 강했다는 걸 알고 있죠. 이 이야기가 흥미롭기도 하지만 이 이야기 중에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인도, 페르시아, 그리스가 같은 문화권에서 언어는 다르지만 이야기 속에서 그 관계 맺음이 굉장히 돈독했다. 전쟁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더 퍼졌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거기서 그냥 서로 교류하지 않고 하는데 전쟁 속에서 어떤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이야기가 전선을 타고 전쟁을 통해서 군사들이나 뭐 난민들이나 이민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가 막 재구성, 재창조되고 있었고 정말 그런 일이 정말 그 시대에 있었나 거기에서 이제 키 포인트가 있는데 그 우짱가 자타가는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있었고 그 이야기가 퍼져서 이쪽으로 갔느냐 아니면 이쪽에서 진짜 역사적으로 보면 똑같은 일이 있었느냐 여기에 관련돼서 이야기가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흥미로워서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제국이란 말이 엠파이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국이란 말이 상당히 특이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민주공화국이거든요. 연합체라고 그러고 뭐 지금 정치하시는 분이 연합국가 같은 공동정부를 하자고 하잖아요. 그거는 그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연합체 집단의 그 합의와 동의를 얻어서 그 집단을 이렇게 그 컨트롤하고 통제하고 지배하고 운영하려는 게 이제 연합체예요.
근데 초기에 그는 공화제였어요. 예전에 이제 그 인도에는 그 석가 부다족도 공화제였고, 뭐 불교 그 상가 집단도 공화제였고, 그다음에 거기에 그 뭐 많은 지역에서 공화제를 얘기했는데 어느덧 이제 제국이라는 왕이 자기의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서 전쟁도 일으키려면 전쟁하자고 그러면 누가 그 집단에서 동의를 구하기 어렵죠. 근데 알렉산더 왕이나 이런 사람들은 영토 확장이나 이런 면에서 그 페르시아의 다우리스 왕 같은 경우 그 영토 확장이나 이런 거 좀 강력한 통치권을 주장하면서 그 왕권을 강화하기 때문에 제국 엠파이어가 적당한 거죠. 그 한 사람의 그 리더십으로 인해서 전쟁이라는 것 때문에 영토 확장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그 파워풀하게 운영할 수 있었던 거는 제국의 왕 킹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제 서사가 스며드는데 이 스며드는 것이 그 개별적인 영웅의 행위 업적과 맞물려서 같이 믹스가 됐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다우리스 왕, 그 다음에 인도의 우짱가 자탄가의 그 왕이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서 그 세 사람을 풀어줬느냐 했을 때 풀어줬다고 그렇게 그 스토리가 퍼져나가면서 아, 그 왕이 그 현명한 여자를 배려해서 그 풀어줬고 해서 그 왕에 대한 이치적인 전적이나 이런 거, 아, 그 왕이 되게 현명하구나, 그 여자도 현명하지만 왕도 현명하구나 하면서 퍼져나가면서 그 지역의 통치에 약간 원활한 윤활 역할을 했고, 다우리스 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보면 이렇게 귀를 잘라가지고 한 사람만 진짜 살려주고 다 귀를 자르고 죽였어요. 왜냐하면 그 집단이 자기를 반대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비밀을 둬가지고 아무리 그 여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다 죽였다고. 그래서 그렇게 반달같이 생긴 칼로 귀도 뭐 잘라서 죽였다 이런 말도 있고, 그러니까 그 뒤의 결과가 각각 달라요. 근데 똑같은 이야기를 그 어떤 현명한 여자가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말을 이제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해 드렸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BC 4세기에 그 마가다국에 병합된 코살라국에서 옥장가 자타가가 배경 스토리고요. 페르시아의 다우리스 왕의 반란을 제압하는 중대한 사건 속에도 동일한 패턴이 보이고요. 이 다우리스 왕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안티고네는 우리가 너무 유명하죠. 그래서 오이디푸스라는 책도 많이 읽으시지만 이 안티고네라는 책도 굉장히 많이 읽고 있어요. 그래서 여인의 절규를 포함한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똑같이 되게가 딱 돼 있다. 그거를 여러분한테 먼저 얘기해 드리고 이제 들어가 보면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라무트라는 프랑스 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은 이제 온주 불교사라는 대단한 역작을 지으셨는데 소포클레스는 이제 그리스에 있는 그 가필자예요. 안티고네를 갖다가 예전에는 이렇게 연극으로 올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 문학에 대해서 차용을 먼저 걸었는데 이 사람들은 소포클레스라는 사람은 안티고네에서 먼저 올렸고 그것이 퍼졌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모리츠라는 학자도 헤르토스에서처럼 이게 이제 똑같은 에피소드가 두 번씩이나 만들어지기는 상당히 어렵다. 어느 것이 어느 것을 차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학자들마다 연구자들마다 어떤 분은 인도, 페르시아 각각 그 기원을 각각 자기 나라에 두고 있어요. 그쪽에 관련된 학자들. 그래서 똑같은 자료가 왜 다른 관점으로 정반대 해석도 약간 나오는데 그 원천이 궁금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서사라는 거는요, 에피소드라고도 에픽이라고도 말하고 에피소드라고도 말하고 스토리라고도 말하는데 각각 같아요. 그런데 인도의 그 경전 중에서 이건 불교 경전이 아니고요. 마하비라타하고 라마야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우짱가 자타가처럼 우리 신문 사설에 보면 오늘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어떤 지역에 무슨 일이 있어서 무슨 사고가 있어서 어떤 사건이 발생돼서 누가 어떻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잖아요. 민담도 있고 이게 신문 같은 거 보면은
그 일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거기 나오잖아요. 그런 게 이제 자타카 같은 이야기인데 거기에는 약간 흥미롭고 교훈이 될 만한 이야기라고 얘기하고 마하비라타하고 라마야나도 굉장히 유명한 서사책 중에 하나인데 마하비라타 같은 경우는 브라만들에 의해서 고려된 후에 쓰여졌고 라마야나 같은 경우는 단일한 작가로 구성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전 에피소드가 이전에 민간 전통에 산재되어 있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글로 쓴 것을 서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작가든 이야기를 쓸 때 혼자 자기만의 창작한 게 아니고 누가 어떤 이야기가 있었대 그러면 그거를 갖다 바탕으로 써요. 어떤 재벌가의 무슨 이야기가 있었대 풍문이 이게 들리면은 조금 있다가 드라마로 비슷하게 나와요. 저 얘기 어느 집안하고 비슷한데 그리고 저 얘기 어떤 신문 사설에서 들었던데 이런 것처럼 그런 그 산재되어 있는 이야기를 작가들은 그걸 갖다가 스케치해가지고 소재로 해서 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구성을 해서 쓰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서사일 수도 있고 에피소드일 수도 있어요. 한 가지 스토리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다른 스토리가 있으면서 그걸 이제 글로 창작해서 쓰죠. 그래서 책을 보면 많은 이야기를 아는 사람 책을 보면 이거는 고전의 어떤 이야기의 그 짝퉁이다. 말하는 짝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는 그거 저기 오마주였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그게 바로 서사의 기본이기 때문에 진짜 오리지널한 게 어떤 것인지 그것에 관련돼서는 학자들이 연구자들이 많이 고민하죠. 그런데 이 책에서는 자타카에서는 특별한 게 있어요. 불교 경전하면 여시아문 이러면서 항상 앞에 나와요. 내가 이와 같이 들었다라는 문구가 있으면서 잘 나온 게 경전의 대부분의 그 패턴이거든요. 근데 이 자타카에는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서 혼란된 사회상을 아주 리얼하게 얘기해요. 반란군, 도둑,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우짱가 자타카에 도둑이 막 있어가지고 쫓아가다가 잡혀서 오명을 써서 이렇게 세 남자가 잡혔다 이런 얘기처럼 반란군, 그다음 사기꾼, 사기꾼에 관련돼서 말씀드리자면 상당히 많죠.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서울에서도 있는데 여기서도 있고. 근데 하여튼 무슨 얘기하면 그 사람 사기꾼이야 그렇게 얘기하고 어저께 신문에나 그 TV에서 보는데 다른 죄는 다 가볍대요. 근데 사기 제목만 다른 죄는 다 무거운데 사기죄만 되게 형량이 가볍다고 그러는데 사기라는 게 얼마나 사람들 피폐하고 속여가지고 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죄가 굉장히 낮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이야기 안에서는 그런 사기꾼 반란, 그 다음에 창녀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산재에 있어서 지금의 우리 사회와 별반 다르지 않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항상 이렇게 음지에 있는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교활한 사람도 있고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도 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그래서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데 우리가 거기서 교훈을 못 얻는 이유는 그때의 교훈을 그냥 단순한 이야기로 흘리는 게 아니라 지금 나와 밀접하게 접해있고 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경각심을 부여할 때 두 번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토리 역사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자타카를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일한 작가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안티고네의 역량을 발휘한 작품이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페르시아 전쟁에 직접 참여해서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며 민담 형식으로 이야기를 모아서 작성했다. 그래서 지금의 이야기는 인터넷이나 이런 기사, 신문 기사를 보지만 예전에는 직접 가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냈다라고 그래서 이제 현명한 대답 중에서 이 다우리스 왕 거를 한번 얘기하면 그 반란 속에서 정당한 왕이 그 여론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일으킨데 이 다우리스 왕은 굉장히 잔인한 왕이었던 것 같아요. 캄비세스, 몽고스에 이어지는 왕조를 전복하고 반란을 통해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되었어요. 이게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다우리스 왕을 딱 한번 쳐보세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한 스토리가 나오고 아주 멋지게 그 영화처럼 펼쳐지는데
우리는 페르시아하고 좀 멀다고 생각하지만 그쪽 지역의 그 부나 강성함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막강해요. 거기 지금 석유 나오고 있고 그 사람들 한때 우리나라에 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호텔을 뭐 하루 잡았는데 뭐 몇백만 원 잡았다고 그러고 누구 재벌을 만났다고 그러고 뭐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페르시아 종족이죠. 그래서 이 몽고스에 대한 그 스토리 보면요, 그 우장가 자타카랑 비슷한 스토리를 어떻게 거기서 얘기하고 있냐면요, 여기에 7명의 페르시아 반란인 중에서 인타페르네스라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잔인한 그 반란 동조자 중에서 이 사람의 이걸 누가 이제 고발했고 다우리스 왕한테 알렸나 봐요. 근데 다우리스 왕이 분노해서 그의 친척들을 처벌하는 상황에서 언월도가 아마 이렇게 약간 그 반달이 아니고 이렇게 초승달처럼 생겨가지고 코와 귀를 이렇게 베었나 봐요. 그래서 목에다 이렇게 말에 씌우는 굴레 그들의 목을 걸고 달리게 했을 정도로 잔인했는데, 이때 이분의 여자가 서글피 울면서 다우리스 왕한테 한 사람의 이제 하니까 다우리스 왕 한 사람의 목숨을 보장했는데, 그 여자가 그 현명한 대답처럼 똑같이 그렇게 얘기돼서 한 명을 살려주고 다른 사람 다 그냥 죽였어요. 남편도 죽이고. 근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 풀어놓은 걸 보면은 그 여자가 남편이 반란군의 한 명이기 때문에 남편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그 남편이 죽게 되면 아들이 굉장히 그거를 이제 뭐랄까 반항심, 그다음에 뭐 극수심이 일어났을 거기 때문에 아들도 살아나기 어렵다는 걸 알아서 남동생을 택했다, 이런 그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여자는 그 나름대로 상황에서 현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상 형제애 하면은 남자들의 형제애가 더 강할 것 같고, 제사들도 이제 뭐 딸들은 제사에 참여 안 하더라도 남자 형제들끼리 참여해서 뭐 형아우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요즘에 보면은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면요, 자매와 굉장히 친합니다. 자매들끼리. 그 다음에 누나나 여동생이 남편이나 자식 생각하는 것보다 어쩌면 오빠나 남동생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크다는 거를 남자들이 잘 몰라요. 근데 굉장히 크거든요. 왜냐면 진짜 하나의 혈육만 남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 애잔한 마음이 내 핏줄이지, 이게 남이지, 그러니까 내가 결혼해서 만난 사람은 남이지, 성이 다르지, 지긋지긋하다 니네 성씨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자기의 그 형제에 대해서는 각각 살림을 차려서 다르게 독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이렇게 머릿속에는 오빠가 있었지, 내 남동생이 있었지, 그게 내 핏줄이지, 이게 머릿속에 가득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답에 대해서 많은 게 있고요. 제가 또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이 뒤에 가면 혈족이라는 거예요. 혈족. 혈통이라는 거. 지난번에도 제가 살짝 말씀드린 게 있어요. 여기도 이제 안티고네가 그 아리스토텔레의 수사학에도 똑같은 게 있어요. 그러나 지금 나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떠났으니 오빠는 다시 태어날 수 없지 않은가, 그러면서 오빠의 시신을 수습하는데, 이때 국가법이 최고인가 자연법이 최고인가 할 때 안티고네는 자연법을 택했다는 거예요. 나의 혈족이 더하다. 그래서 시신을 수습하는데 나는 꺼리낌이 없다. 그래서 자연법을 택했고, 국가법이라는 거는 이제 남자들이 자기네들이 막 지어냈던 법이다. 그래서 잔인하고, 자연법을 거스르는 국가법이 통용되기가 어렵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 나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혈족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면 혈통을 제가 사실상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안티고네, 인터페르테스의 아내 다우리스 왕한테 말했던, 그 다음에 자타카의 이 연인이 혈통에 대한 의미를 가장 강력하게 알고, 여자들이 더 그 혈통에 대해서 더 그 감정적으로 더 판단이 더 뭐랄까 진하다고 할까, 친밀하다고 할까, 아주 끈끈하죠. 그런데 이 혈통은요, 카스트 제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인도 불교 문학에서는 이 문제를 지나칠 수가 없는데, 직계 가족에서 혼인에 의해서 가족이나 개인들이 형성되잖아요. 결혼이라는 것. 근데 이 결혼이라는 것을
그 클로르 레비스토라는 사람은요, 혈통 집단의 기본적인 토대임을 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또 교환 요소 생각을 해서 그 집안과의 그 유대를 유의하거나 재산을 늘리거나 경제를 늘리거나 사회적 권력을 앞세우기 위해서는 혈연을 앞세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걸 도구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알콩달콩 살아서 이렇게 내 가정을 이루는 게 나의 인생 목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전에 이게 아니고 교환 수단. 그러니까 만약에 여성을 낳으면 좋아했었던 시절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여성을 통해서 내가 딸을 낳음을 통해서 다른 집안과의 소통이나 교환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시대도 있었다. 근데 이 카스트 제도에 의하면요, 여기에 이제 카스트란 말은 사실상 포르투갈어 카스타에서 유래되는데 그게 이제 16, 17세기에 인도 서해안 지역의 그 포르투갈 상인들이 인도인들의 무역이 왕성했던 유명한 그 바스코 다 가마 아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명한 거기 그 사람이 인도양 항로를 개척한 후 포르투갈인이 이게 혈통이란 뜻으로 카스트란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카스트 제도라는 말은 인도에서 그 사성계급을 얘기하고 굉장히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말이지만 이게 어원은 카스트는 포르투갈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고유어에서는 카스트란 말은 없어요. 우리가 그들을 얘기할 때 카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카스트 제도를 이제 만들어서 베다 문화를 창시하고 아리안 인족이 이제 위로 가고 그 드라비다족을 밑으로 깔면서 얘기했는데 피지배층인 수두라는 이제 베다 의례를 이렇게 제사 지내고 우리가 이제 무슨 종교 의례를 하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위층이고요. 밑에 있는 그 저층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꽃이나 팔고 청소나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불평등하게 받았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언터처블. 뭐냐면 불가촌. 언터처블이라는 건 만질 수 없는, 접촉할 수 없는, 어느 정도로 접촉할 수 없느냐 하면은 카스트의 그 불가천민이 뭐 이렇게 대접하려고 물을 떠오잖아요. 뭐 브라만이나 샤틀이나 뭐 그 위에 계급한테 이렇게 뭐 방문을 하면 물을 이렇게 뜨면 안 마셔요. 안 마시고 어느 정도로 언터처블 하냐면 이렇게 밥을 짓다가 불가천민이 이렇게 밥을 짓는 거 자기 밥을 짓는 걸 봤다. 그러면 이 밥을 어떻게 하냐면 안 먹는 게 아니고 다 버려요. 봤기 때문에 그 밥 먹기조차 싫다는 거. 그 언터처블이 얼마나 그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쳐다봤다. 그러면 뭐 몸을 깨끗이 씻는다든지 그 옷을 다 뭐 불사지는다든지 뭐 굉장히 극도로 심한데 그래서 언터처블 불가촌 민족이에요. 얼마나 그 카스트에 대한 그 하열하게 이렇게 하고 싫어했는지는 그 사람들이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인도에서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저희랑 카스트인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인도나 스리랑카에서 카스트가 굉장히 낮은 사람들이 머리는 똑똑한데 하면 다 이쪽 서방 지역으로 유학을 가요. 그래서 뭐 학위를 따고 공부를 해서 다시 가죠. 가서 이제 뭐 교수를 하거나 뭐 연구원 하거나 위층을 하지만 아직까지 그 사회에서는 너 카스트에 대해서 이렇게 경계를 하고 약간 이렇게 꺼려해요. 이 사람들이 왜 바깥으로 나오냐면 이 서방의 세계는 그런 게 없잖아요. 예전에 뭐 머슴이었고 저기 마름이었고 뭐 이렇게 노예였다고 그래도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뭐 서자, 얼자 안 따지잖아요. 지금은 거의 뭐 없죠. 너무 좋은 사회죠. 그런데 아직까지 그들은 너는 카스트, 뭐 이렇게 불가침, 언터처블 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그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드라의 베다에 관련된 이런 것들, 음식을 버리기도 하고 부엌에서 요리하는 것만 보면 부정이 탄다고 버리고 짐승 취급하기도 하고 앉으라 그러면 이렇게 닦아서 앉아서 이렇게 대접을 하려고 하면 안 마시고 뭐 가고 이런 건 뭐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혈통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 인도에서 잣띠라고 해요. 잣띠, 바르나 뭐 이렇게 지역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집단 내에서 혼인을 해서 위계 질서를 이루고 그 다음에 그 혈통에
관련돼서 같은 친족들만의 구성된 사회에서 친족끼리 또 혼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우리스 왕 같은 경우는 자기의 누나랑 결혼해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그 권력을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전통은 아주 다른. 근데 요즘은 어때요? 과학적으로 같은 혈족끼리 하면은 잘못돼요. 유전자가 잘못돼서 뭐 이렇게 병이 생기고 금세 죽거나 고칠 수 없는 거. 사진을 찍으면 옛날 사람들이 같은 혈족끼리 왕의 계승을 위해서 같은 혈족끼리 했던 이렇게 것들이 사진을 보면 다 약간 얼굴이 이상해요. 그 유전적으로 이렇게 같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멀리서 데려오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 카스트에 관련된 것들이 집단의 네온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차이도 있어서 예전에 같은 카스트끼리 하고 자기보다 여자가 낮은 카스트로 하면 아들이나 자녀들은 그 낮은 카스트 계열을 딱 해요. 우리나라도 여성에 대한 신분이 사실상 높아요. 여성을 하열하게 생각하거나 뭐 남자 위주라고 그래도 어머니에 따라서 아이들의 그레이드 그 성분이 구별돼요. 어머니가 첫 번째 여자면 임금도 될 수가 있고 어머니가 두 번째 여자나 세 번째 여자면 서열이 밀리지 않습니까? 가정리에서도 양반에서도 뭐 이쪽에 첩의 자식이다 그럼 벌써 잘 대접을 안 해주고 그렇듯이 어머니의 혈통이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중요한데 그 혈통을 그 당시에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혈족에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이 우짱가 자타카가 담고 있다. 그래서 순수한 혈통에 기초한다면 사실상 자기의 남편의 혈통보다 내 혈통에 있는 내 남동생을 구하는 게 더 맞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야기가 여러 가지로 다른 면에서 이야기가 될 수 있고 여성학회나 여성 철학하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굉장하게 안티고네 이야기를 굉장히 높이 얘기하고 논문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왜 자연법이 더 소중한가? 거기 이제 자연법으로 이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상 이 이야기가 근친상간의 구도에서 본다면 이런 이야기가 카스트에서도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남편이나 아이는 같은 카스트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네온에서 생긴 태생에 국한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페르시아 전통 안에서도 캄비세스가 누이를 사랑해서 결혼한 사례도 존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방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혈통주의를 반대한 붓다가 사실상 이 본생담 자타카를 혈통으로 인해서 고별한 행위를 찬탄하는 형식으로 전개를 했다는 것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붓다 자신은 모든 사람 카스트를 연연하지 않고 다 동등하게 받아들였거든요. 제자들을. 그래서 처음에 온 순서대로 제자의 위아래 순서가 있어서 이발사나 뭐 수드라나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그 사람들의 그 서열을 정했는데 이 이야기는 혈통을 되게 반대한 붓다가 이 이야기를 꺼내 들었다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보고 있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굉장히 호감되고 신뢰할 만한 사건이었는데 이게 이제 페르시아가 인도로 침입한 후에 전해졌을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가능성으로는 알렉산더와 다우리스 왕이 또 전쟁을 해서 그 전쟁 후에 또 그리스에서 페르시아 민족 전설을 유입했을 가능성도 크고요.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과 찬드라구프타 왕의 친분관계, 인도의 찬드라구프타 왕과 알렉산더 대왕의 또 친분관계가 있었고 또 알렉산더 대왕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제관계도 그래서 여러 가지 접해요. 유추하는 지점이 있어서 그래서 이 서사와 역사가 혼합적으로 다방면으로 이렇게 영향을 주어서 안티고네, 헤르토스의 다우리스 왕 에피소드가 여기저기 삽입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천 문제에 관련돼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도둑으로 오해받았을 때 쿠샬라 왕에게 잡혀간 세 남자의 남자들한테 또 그 여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덮개를 주시오 덮개를 주시오 그랬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왕이 저 사람이 남편을 살리고자 저렇게 말했구나 이렇게 해서 풀어주겠다 약속을 딱 했는데 정작 택한 거는 남동생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가
덕계라고 말했는데 너 덕계는 남편이냐 그랬더니 남편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진실한 덕계는 보호막은 남편이다. 남편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벌거숭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물이 없는 시내는 벌거숭이고 왕이 없는 나라는 벌거숭이고 10사람의 형제가 있다고 해도 남편이 없는 여자는 벌거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막상 누구를 택했느냐? 남동생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제 후살라 왕이 이 사람한테 다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세 사람을 다 풀어준 게 아닌가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소란이 제왕의 선택에 의해서 여성의 현명함이나 그 다음에 왕의 너그러움이 같이 부각돼서 강조했죠. 그래서 이건 다우리스 왕이나 클레온이 따라잡지 못하는 고귀합니다. 다우리스 왕은 언어도를 해서 죽였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클레온도 안티고네가 그렇게 말했을 때 그 시신을 수습하게 돼야 되는데 그 자기 아들과 안티고네가 약혼한 사이거든요. 근데 안티고네가 자기 오빠의 시신을 수습한 걸 알고 클레온이 노발대발하니까 그 아들이 자기 약혼여가지고 위협에 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이렇게 보호하다가 뭐 같이 자살하거나 그래요. 그래서 클레온도 나중에는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후회를 하지만 거기에 있는 비극이 계속 거기는 계속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세대를 넘어서 반복이 돼서 클레온이 그 국가법을 앞세워서 자연법인 것을 우선하는 안티고네에게 그 포용력 있게 해주지 못했다. 그런 얘기가 여기에서 결말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짱가 하면은 그게 팔리어어인데 우땅가라는 산스크리트에서 왔는데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포옹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포옹, 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이제 포옹이지만 저는 그게 포용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쿠샬라 왕이 얼마나 포용했느냐에 따라서 이 사회가 얼마나 변화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도 여기에 무게 중심을 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이야기가 승단에 퍼져서 승단이라는 건 이제 비구니들의 그 승단에 퍼져가지고 어부들이요 한 여자 때문에 3명의 사내가 고통을 면했다. 그래서 그 여자의 공적을 칭찬하면서 또 그녀가 형제를 구해서 내린 선택은 나머지 2사람을 대신 구할 수 있는 타당성을 부여받는다. 그래서 논리적인 해답으로 그녀가 남자들을 구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왕이여 아들을 얻기는 쉬우니 무릎 위에 채소로 집을 짓는 것과 같네. 또 남편은 얻기 쉽나니 저 길 가는 사람 만수이다. 누구 하나 끌어잡고 가서 같이 살다가 정분 나서 애 낳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세상 어디에도 내 형제는 구할 수가 없다. 지금 어머니 아버지가 다시 낳을 수 없죠. 아마 살아 계셨어도 나와 피를 나는 형제는 낳을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5개의 혈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카스트 제도 속에 살았던 여성이라면 혈통이나 혈육에 대한 정이 정말 돈독했을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남자들한테 그렇게 물어보면 누굴 구했을까요? 구하실래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여쭤보세요. 남편한테.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당신은 누굴 구할래? 그러면 당연히 물론 당신이지. 이렇게 이제 앞에서 좀 잘 보려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겠지만 여성들의 그 옆에서 씁쓸해하게 웃으셔요.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그 같은 얘기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표현이 이렇게 돼요. 이제 남자에게 물어본 거죠 이게. 이제 그 형제는 수족과 같고 아내는 울곡과 같다고 그래요. 옛날에 어른들. 맞아요. 그렇죠. 어른들이. 그러니까 그 말이 형제는 수족과 같으니까 이게 잘라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아내는 울곡과 같다고 했죠. 옷을 벗으면 다른 옷을 입으면 되니까. 그게 남자들이 대답. 근데 그러면 아들하고 형제 중에서는 그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게 이제 우리나라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 부모가 계시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 주셨지만 연세가 많으면 난 형제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형제가 더 중요한 거죠. 아들보다 나머지 모든 건 아들은 내가 결혼하면 되니까 또 아내를 얻을 수 똑같은 대답이 나오네요. 똑같은 대답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제 뭐지 배우지 않잖아? 네?
오직 개운하지 않다고. 어제 결혼하죠. 근데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는요, 음. 저 같았으면요 아들을 구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전 아까 고민했어요. 처음 말씀하실 때 아들이냐 남동생이냐를 두고. 고민했었어요. 예. 그쵸, 고민. 아니 여자는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자식한테 갈 것 같아요. 이 이야기에서 그 왕들이 아들 구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유전 덮개 어쩌고저쩌고 대부분 자식은 그렇잖아요. 밥상 보니까 제 얘기를 또 해요. 어머니가 아버지 있을 때 아버지가 저한테 이르시더라고요. 너가 있어야지 내가 밥을 얻어먹지. 난 밥을 날 안 해줘. 그러니까 자식일 때는 막 힘들어도 막 해서 뭐 이렇게 입에다 넣어주려고 막 그러시잖아요. 다 이렇게 약간 인내하시고 그런 게 있으니까 여자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얘기하자면 그 생각이나 이런 게 혈통이 얼마나 끈끈한지를 또 알 수 있는 거고, 제가 또 이렇게 관찰해 보면은 저희 집에 쌍둥이가 있어요. 남자 쌍둥이에. 근데 걔네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부모보다 둘이 더 가까워. 아주 친근하고 뭐 없으면 막 하고 뭐 누가 하나 아프면 막 어쩔 줄 모르고 뭐 할머니 고모 얘 좀 뭐 미움 좀 끓여줘요. 제가 속이 안 좋은가 봐 이렇게 하고 막 어쩔 줄 몰라. 아프면 자기 그거 하듯이 막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또 둘이 싸우게 되면 이제 제가 그 한평 조카한테 얘기해요. 너랑 걔랑은 보통 인연이 아니야. 한 배 속에서 계속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있었어. 근데 왜 걔가 갖는 게 왜 싫으냐 그랬더니 아, 그냥 기분 나빠 싫어 그래요. 그럴 때 약간 그런 한쪽에는 그러고 한쪽에는 좀 틀리더라고요. 보통 사이가 아니라 부모라 보다도 너가 더 가까워. 얘네 둘은 진짜 너무너무 가까워. 세상에 누가 같은 배 속에 있어서 같이 나오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그거를 인지를 하나는 하고 하나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쌍둥이인데 둘이 하나는 얘를 너무 생각하는데 한쪽은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혹시 그게 형일까요? 네? 쌍둥이지만 저기 이 형제를 생각하는 사람이 형일까요? 동생이에요. 그래요? 형들 생각하는 사람은 형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형이 좀 틀리죠? 예, 형이 또 틀리더라고요. 그 얼마 차이여도 형이지 않을까 생각. 원칙적인 질문을 하는 거죠. 쌍둥이가 근데 먼저 나온 게 형이에요? 나중에 나온 게 원래는 나중 나온 게 형이래요. 예. 근데 우리나라 상으로는 세상에 먼저 나와서 형인데 먼저 생겼으니까는 안쪽에 있고 나중 생겼으니까 나중에 있는데 나오기는 먼저 나왔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나중 나온 이가 형인데 우리나라는 먼저 세상에 나와야지 형이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못했네. 한 번도 나도 한 번도 단 한 번도 그래? 단 한 번도 진짜 그래? 그냥 쌍둥이 먼저 나오면 걔가 형이라고. 그건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먼저 나오면 형이. 아니, 외국 성경에 먼저 나온 사람들하고 애가 얘기할 때 그 형이야.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들은 해. 먼저 만나고. 그래서 일리가 있네. 그러니까 나도 처음. 아니 그 이제 원래 근데 그 설명은 대부분이 외국 사람들도 여자들은 그걸 이해해요. 여자들은 맞다 어찌 보면 생성된 것이 10달 동안 있으니까 나오면 그게 한 살이 맞다. 외국 여자들은 인정을 하는데 남자들은 그걸 인정. 그래요? 나하고 얘기하다가 뭐냐 싸우고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커서 보니까 전 남동생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은 많이 하죠. 그 이제 뭐 잘 살아야 되고 그 가족들도 잘 온전하게 있어야 되니까 방해 잘 안 하고. 쉬니까 뭐 좋겠어요. 요즘 시자 들어가면 쉬기 싫다는데. 그래서 이제 저랑 저희 어머니는 될 수 있으면 보고 싶어도 이렇게 잘 안 하고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죠. 애들 셋이나 가지고 있으니까 남동생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될 수 있으면 터치를 안 하는데 보고 싶을 때 우리가 가자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그 동료나 이렇게 같은 선생님들 보면 여자끼리 있어요. 여자끼리 있는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면 아쉬울 때 돈도 꿔주죠. 그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눈치 안 봐요. 바로바로 얘기해서 바로바로 먹으러 가고 뭐 하고 만날 때 서로 만나고 부모님들한테 뭐 할 때도 으쌰으쌰으쌰 그냥 바로 한마디 하면 그냥 싹 되는데 그게 이렇게 다른 이성이 있을 때 많이 외롭더라고요. 약간
있을 땐 좀 약간 소통이 약간 아무래도 조심스럽고 근데 속 얘기는 또 해요. 아주 속 얘기. 그러니까는 뭐 신우 남편에 대해서 섭섭한 거 오빠한테 얘기하거나 살짝 얘기하는 거죠. 둘이만.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아내가 그러면 살짝 이렇게 누나한테 살짝 얘기해서 언지를 약간 살짝 주면 금세 알아듣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래도 오랫동안 안 보고 각각의 생활이 다르더라도 그렇게 좀 다른 면이 있다. 그래서 이 혈통이라는 게 그 피의 순수성이라는 게 진짜 무시 못한다는 거. 찐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늘의 스토리의 그 기본 핵심이었어요. 질문 또 있으신가요? 질문? 목의 혈통이 맞나? 그죠? 목의 혈통이 맞는 것 같습니다. 목의 혈통이 더 하고요. 여자들이 힘은 정말 남자에 비해서 4분의 1인가 5분의 1 적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힘은. 근데 뭐 요새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회도 아니고 그다음에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어머니한테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들도 나중엔 어머니에 대해서 보통 정을 갖고 있는 거지 않고 많이 하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